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회계사 이케이입니다. 주식은 하고 싶은데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할지 손도 못 대고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앞서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인지, 나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인지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알맹이도 없고 실전에 먹히지 않는 도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도서들은 모두 거르고 절대로 뻔하지 않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책 2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한 CEO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어떻게 그들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 전략이 어떻게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잭 웰치, 워런 버핏을 포함한 8명의 성공한 CEO들이 어떻게 관행을 뛰어넘고 독창적인 경영 전략을 펼쳤는지 그 공통점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저희는 CEO들이 공통적으로 집중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의 회장이자 CEO인 캐서린 그레이엄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70페이지에 보시면 그레이엄의 자본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배당금과 부채는 동종업계 하위 수준으로, 자사주 매입은 동종업계 상위 수준으로, 기업 인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자본 지출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재임 기간 동안 워싱턴 포스트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현금 흐름을 창출했다고 해요. 경쟁사 워싱턴 스타가 폐간한 후 워싱턴 포스트 매출액이 급증하고 모든 사업부 부문의 이익률을 개선시킨 덕분에 1980년대 10년 동안 워싱턴 포스트의 수익성은 극적으로 호전됐다. 이러한 현금 유입 물결과 더불어 워싱턴 포스트에는 부채와 자산 매각이라는 또 다른 재원이 둘이나 더 있었지만 이 둘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현금 흐름은 부채가 생겨도 3년 이내에 대부분 청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재무상태표를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 모든 자본 지출의 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걸쳐야 승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했다고 해요. 물리적 설비를 투자를 할 때도 새 공정 설치 비용이 저렴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설비를 가동해도 이익이 난다는 점을 경쟁사들이 확실하게 증명할 때까지 투자를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인수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업을 인수해서 10년간 보유하는 동안에 차입금 없이도 최소한 11%의 현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대단히 효과적인 투자 결정 걸음망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레이엄은 자사주 매입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대규모 자사주를 한 자릿수 주가 수익 배수에 매수해서 워싱턴 포스트 주주들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안겨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가 수익 배수가 퍼를 뜻하는 거죠. 즉,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상당량의 자사주를 제때에 맞춰 사들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캐서린 그레이엄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렐스턴 퓨리나라는 기업의 CEO였던 빌 스티리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렐스턴 퓨리나의 영업 현금 흐름은 스티리츠 재임 기간 내내 중요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한 자금원이었다고 해요. 수익률이 꾸준히 개선되었고 제품 측면에서는 강한 브랜드 위주로 재편하고 조직 면에서는 군사를 제거하면서 분권화된 운영 철학을 추구하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슬레에 매각될 때까지 렐스턴의 영업이익률은 소비재 산업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리츠는 부채 활용 면에서도 소비재 기업 CEO 가운데 선구자였다고 합니다. 스티리츠는 차입금을 현명하게만 사용하면 주주 수익을 상당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는 영업 현금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사업에서 주주 수익을 향상시키려면 부채를 써야 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차입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사주 매입과 사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스티리츠의 2가지 주요 현금 사용처를 살펴보자면 자사주 매입과 기업 인수였다고 합니다. 스티리츠는 이 두 분야에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결과 렐스턴 주식의 60%라는 엄청난 양을 사들이게 됐는데 이러한 자사주 매입으로 평균 13%의 장기 내부 수익률이라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알뜰한 매수자였대요. 주가를 섣불리 끌어올릴 수도 있는 대규모 공개 매수보다는 공개 시장에서 기회를 살펴보다가 사들이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스티리츠 또한 퍼가 저점을 보일 때면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리츠는 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이 다른 내부 자본 투자 결정, 특히 인수를 할 때 손쉬운 판단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결정할 때 이용한 기준선은 자사주 매입에 따른 수익률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자사주 매입 수익률을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이 드는 인수라면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수익 후보의 예상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수익률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넘지 않는다면 스티리츠는 인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스티리츠가 사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보면 스티리츠는 항상 승산 있는 후보를 찾곤 했다고 합니다. 보수적인 가정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은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렐스턴이 인수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모델로 도출하는 어설픈 정밀함을 무시하는 대신 일부 핵심 변수에 집중했다고 해요. 시장 성장성, 경쟁 상황, 운영 개선 가능성, 현금 창출 이러한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스티리츠와 캐서린 그레이엄 두 명의 CEO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성공한 CEO들의 경영 전략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한 책이에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금 흐름을 최적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수익성이 높은 곳에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현금 흐름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비효율적인 사업을 매각하는 방법, 부채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그 창출한 수익을 수익성이 높은 곳에 배분을 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 기업을 인수하는 방법,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 자본을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에 꾸준히 배정하는 경영진이 유능한 경영진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8명의 CEO가 최소화시킨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배당이었습니다. 세금 측면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을 삼갔다고 해요. 두 번째는 신주 발행입니다.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신주 발행은 삼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자본을 지출하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8명의 CEO들은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자본을 지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핵심 내용들만 살펴봤는데 투자자로서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단순한 지표에만 주목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최적화하고 어떻게 자본을 배분해서 주당 가치를 최적화시키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단순히 경영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우리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평가할 때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는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첫 번째로 추천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rrative and Numbers라는 책이에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기업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숫자들이 등장하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숫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 숫자들만을 이용해서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숫자뿐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할 책,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숫자와 스토리를 엮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버 기업이 택시 시장을 섭렵하겠다라는 스토리를 설정했을 때와 물류 시장을 혁신하겠다라고 스토리의 방향을 바꿨을 때 이 둘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같은 회사지만 이러한 스토리에 따라 기업의 미래 가치와 재무 목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그 기업이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시장을 공략할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스토리는 기업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러한 스토리를 어떻게 숫자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없다면 그 기업은 가치 측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겠죠. 결국 기업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고 그 스토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숫자, 즉 재무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입니다.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이 책은 그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기업 가치 평가의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의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해당 기업의 사업 역사를 검토하고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게 될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요. 경쟁 양상을 가늠하기 위한 척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장 분석과 경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은 4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장, 수익성, 성장을 위한 투자, 위험. 먼저 성장부터 살펴봅시다. 성장 범주에 속하는 질문은 시장 전체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에서 일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2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질문은 이 사업 전체의 수익성은 얼마인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수익성에 어떤 추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장 범주에 관련된 질문은 회사가 이 사업에서 성장을 하려면 어떤 자산에 투입을 해야 하는가, 성장을 위해 회사가 이 사업에 투자하는 총액은 얼마인가, 규모를 늘리기 쉬운 편인가, 이렇게 3가지 질문이 있었고요. 위험 범주의 질문 살펴봅시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시간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리고 매출액과 순이익 등의 수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대체로 유지하는 부채 수준은 얼마인가, 이 업종에 속한 기업들을 실패로 이끄는 위험은 무엇인가, 그리고 부도 원인이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가지 범주에 따라서 시장 분석을 함으로써 기업의 스토리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경쟁 분석도 아까 시장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4가지 범주로 나뉘게 돼요. 먼저 첫 번째 성장 범주에 대한 질문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성장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편차가 크다면 그런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럼 수익성 범주에 대한 질문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익성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차이가 크다면 그런 수익성의 차이를 결정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성장을 위한 투자 범주의 질문은 시장의 모든 기업은 표준화된 투자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델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였습니다. 위험 범주에 대한 질문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도 위험의 차이가 큰가, 기업들마다 위협의 차이가 크다면 그런 차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경쟁 분석도 4가지 범주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업의 스토리를 시장 분석과 경쟁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토리와 숫자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장 전체의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숫자가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 전체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또한 크다면 매출액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매출액이 나오게 되고, 매출액 밑에 영업비용을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높은 이익률이 결합한 형태로 등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밑에는 세금을 빼게 되고 세후
세후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이 세금을 뺀 세후 영업이익이 기업의 재투자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쉬운 규모 확대는 성장 대비 낮은 재투자의 형태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 세후 영업이익에서 재투자 금액까지 빼게 되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할인율과 부도 확률로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와 위험을 조정하면 사업 가치가 나오게 된다. 근데 이렇게 스토리와 숫자가 결합된 형태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번 실제 기업의 예시를 살펴볼게요. 우버 기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버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모델을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 템플릿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시장 전체 규모부터 살펴보면 우버는 도심 지역에서 택시, 리무진과 경쟁하는 도심 차량 서비스 회사이지만 차량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넓힐 수 있다. 그래서 2013년 택시와 리무진의 세계 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이며 연간 성장률은 6%이다. 시장 점유율의 측면으로 봤을 때 우버는 전통적인 차량 서비스 회사와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에 비해 경쟁 우위가 있지만 글로벌 네트워킹 효과는 없다. 그래서 목표 시장 점유율은 10%이다. 우버는 경쟁이 심해져도 차량 서비스 요금의 20%를 가져가는 현행 수익 배분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낮은 현재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영업이익률은 계속 높을 것이다. 목표 세전 영업이익률은 40%이다. 재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우버의 사업 모델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기반 시설 투자도 낮은 저자본 집약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자본 비율 수치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섹터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하 자본 1달러당 벌어들이는 매출이 5달러라는 말이에요. 우버는 저자본 집약 모델로 섹터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투자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버의 스토리와 숫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책에는 이러한 우버 가치평가의 투입 변수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우버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들도 다 나와 있어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가치평가의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자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 이동에 따른 투자자의 숙제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1단계 스타트업, 2단계 유년기 성장, 3단계 고성장, 4, 5단계는 성숙기와 안정기, 그리고 6단계 쇠락, 이렇게 6단계에 걸쳐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핵심 질문들,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 그리고 가치 요인, 위험 요소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도 기업 분석을 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책 핵심 내용들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숫자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숫자를 통해 기업의 스토리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기업의 스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분석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내러티브 앤 넘버스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업의 분석을 할 때 도움되는 두 가지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